오늘은 세 번째 장 기본교류 회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본교류 회로는 이제 회로 소자의 응답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회로 소자는 지금 보고 있는 저항이라고 보이는 소자가 있고요. 인덕턴스라고 하는 거하고 커패시턴스라고 하는 RLC 소자가 있습니다. 이런 RLC 소자에 대한 응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입력을 집어넣었을 때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는 겁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기본교류 회로라고 해요. 특히 회로 소자 하면은 능동 소자가 있고 수동 소자가 있는데, 능동 소자라고 하는 것은 전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원이나 전류원, 소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동 소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고 있는 RLC를 수동 소자라고 합니다. 그 RLC를 조합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조합하느냐라고 하면 단독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R과 L이 직렬로 연결될 수도 있고, R과 L이 병렬로 연결될 수도 있죠. RLC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직렬 및 병렬로 연결되었을 때 어떠한 입력을 넣었을 때 출력이 어떤 출력이 나오는가, 즉 입력을 전압으로 보면, 출력을 전류로 보면, 이러한 전압적인 요소를 집어넣었을 때 전류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바로 RLC인데요. 이런 RLC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좀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가면 안 돼요. R이 뭔지 저항이라고 알아요. L이 뭔지 인덕턴스라고 하는 거 L 알아요. C는 커패시턴스라고 하는 거 알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그 개념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레이선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죠. 어디서 배웠어요? 오음의 법칙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이 레이선스는 이제 전기저항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위는 오음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단위는 오음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 저항은 이러한 물체가 있다면, 이걸 갖다 우리는 이제 그 도체라고 그러죠. 컨덕터. 도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도체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흐른다면 이 도체는 전류를 방해하는 그러한 성분이 존재하죠. 그 성분을 우리는 저항이라고 하는데요. 저항은 어떻게 되느냐? 도체가 넓을 때, 이렇게 굵은 도체가 있을 때, 또 도체 길이가 길 때, 이렇게 긴 도체가 있을 때 저항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다는 거죠. 즉 이런 물체가 길쭉하면 저항이 더 크고, 반대로 굵으면 저항이 작아집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게 수도관이고 그 관 안에 물이 흐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물이 잘 흐를까요? 물이 잘 흐른다는 것이 저항이 작다는 얘기고, 물이 흐르기 어렵다는 것이 저항이 크다는 얘기죠. 당연히 수도관이 크면 물이 잘 흐를 거고요. 수도관이 좁고 길면 물이 흐르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도체의 길이에 비례하고, 면적에는 반비례하고요. 그리고 이 물체의 고유한 고유 특성을 나타내는 게 있죠. 고유 저항률, 고유 저항, 뭐 이 물체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전기적인 성질, 이것을 갖다 우리는 고유 저항이라고 하는데, 그 고유 저항을 로우라고 해서 로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A분의 L은 뭐 기본적인 얘기고요. 고유 저항의 역수를 도전율이라고 하죠. 도전율. 시그마라고 하면, 시그마는 고유 저항의 역수라고 해서 이거는 전류가 잘 흐른다라는 개념의 도전율, 전류가 흐르기 어렵다라고 하는 개념의 얘는 뭐죠? 저항률. 이렇게 불러요. 저항률이 있고 도전율,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은 로우 A분의 L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정리가 되겠죠? R은 로우 A분의 L.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전기적인 저항의 성질, 뭐 저항의 성질이라고 할까요? 이런 저항의 성질은 온도가 높아지면 그 저항이 커집니다. 이건 컨덕터에서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온도가 높아지면 그 저항 값이 커진다. 그 온도가 낮아지면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온도가 높아졌을 때 저항이 어느 정도 증가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시험 문제에 나타나기도 해요. 즉 이러한 식을 이용해서 저항의 변화를 얘기하는데요. 이 식 자체를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쉽게 보는 방법은 원래 저항이고요. 원래 저항. 온도가 올라가기 전에 저항이에요. 거기에 더하기 온도가 여기 이제 어떠한 값이 있는데 이게 온도가 증가한 후의 저항값이에요. 이거는 뭐죠? 원래 저항이고 온도가 증가한 후에 증가분이죠. 증가분. 얘가 온도 증가분에 대한 저항값이에요. 온도가 얼마나 증가하느냐. 그것은 그 도체가 가지고 있는 온도의 변화량, 즉 T도시 상승했을 때 그 도체가 저항이 어느 정도 증가하느냐라고 나타내는 계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1도씨 올라갔을 때 저항이 얼마나 증가하느냐라고 하는 계수. 그걸 갖다 우리는 알파라고 하죠. 이걸 갖다 이제 온도 계수라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온도 변화량이에요. 결국은 이러한 1도씨 올라갔을 때 이만큼 저항이 변하니까 그럼 T도씨 올라가면 곱해줘야 되겠죠. 근데 무슨 값에 이 배수가 되느냐? 처음이 가지고 있는 저항 값에라고 하는 거죠. 그 배수만큼 곱해주게 된다는 거죠. 알파 T만큼. 그래서 이것을 R0로 묶어내면 1 플러스 알파 T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만한 저항. 이렇게 저항이 온도가 상승했을 때 저항이 올라가는 거.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도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도체에서. 그 도체라고 하는 것은 나무입니까? 아니면 물입니까? 물론 물도 일종의 도체가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금속에서 일어나는 경우다 이거야. 금속에서. 그래서 이 식은 일반적인 금속, 도체에서 저항값의 변화를 나타내는 식이다. 저항에 대한 기본식은 여러분들이 R은 로우 A분의 L이고요. 꼭 기억하세요. 면적에는 반비례하고 길이에는 비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로우라고 하는 것은 그 도체, 구리냐, 금이냐, 은이냐 하는 그 도체 성질, 그 도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이것을 나타내는 계수다.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저항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역수의 개념에서 도전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정리되겠죠? R이라는 거예요. 다음 도체의 컨덕턴스. 컨덕턴스는 뭐라고 그랬죠?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라고 얘기했죠. 기억하십니까? 자,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레지스터라고 하죠. 레지스터에 대한 반대되는 개념이 컨덕터입니다. 그러니까 레지스터에 대한 반대되는 개념이 컨덕터예요. 그래서 레지스터는 저항이고 컨덕터는 뭐라고요? 도체라는 개념이잖아요. 전류를 흘릴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갖다 우리는 컨덕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제 이 컨덕터는 오음에 대한 역수를 씁니다. 뒤집어지는 거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읽습니다. 그러면 저항 R은 우리가 로우에다가 A분의 L이었죠. 근데 이거의 역수에 대한 개념, 컨덕턴스 G는 어떻게 돼요? L분의 A가 되겠죠. L분의 A가 되고요. 이거 로우에 대한 뒤집어지는 값, 시그마가 되죠. 로우에다가 뒤집어지는 값이 로우의 역수. 그러니까 도전율의 역수가 고유저항이니까 고유저항의 역수는 도전율이 되죠. 이와 같이 해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컨덕턴스는 면적에 비례하고 길이에 반비례하죠. 그리고 도전율에 비례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저항이라고 하고요. 저항에 대한 개념은 익히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왜? 오음의 법칙을 할 때 이미 저항에 대한 개념을 다 공부를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새롭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인덕턴스라고 하는 겁니다. 인덕턴스. 이거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코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코일. 코일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갖다 인덕터라고 그래요. 얘를 인덕터라고 그래요. 지금 보면 코일이죠. 코일을 이 굵은 구리선이에요. 구리선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렸는데 요거는 구리가 돼 있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에나멜 절연. 에나멜로 도포해서 절연을 해놨어요. 절연을 했어요. 그냥 그 도체 자체를 붙여놓은 건 아니에요. 절연을 해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전선에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그 전선 주위에는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뭐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요. 아시죠?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에는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이게 그 기본적인 요 전선이 있어요. 여기 전선에서 적용되는 건데 지금 배터리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고요. 배터리가 들어가면 여기에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면서 회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전류가 흐르면서 회전해요. 반대로 연결하니까 반대 회전하죠. 자기장 중에 전류가 흘러가는 겁니다. 자기장 중에 전류가 흘러가서 보세요. 이렇게 돌던 것이 이걸 반대로 연결하면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뀝니다. 반대가 되겠죠. 그 개념 반대로 되는 개념이에요. 그것이 이제 전동기의 원리가 되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인덕터라고 하는 개념 이게 들어가요. 자, 모터에 대한 기본 원리 중에 인덕터가 양쪽 끝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회전이 되는 거죠. 이 모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죠. 빼보면 분리하면 자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코일이 있어요. 그게 모터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게 인덕터예요. 지금 보고 있는 이 부분이 인덕터, 이 부분이 인덕터입니다. 이제 발전기에 대한 기본 원리도 뭐 이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연결했네요. 이런 인덕터에다가 코일을, 즉 코일에다가 여기다가 철심을 넣고 그 철심에 의해서 자석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즉 이런 현상이 나타나려면 우리는 이제 전류가 흐르면 이 이야기죠.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그 방향 주위로 자기장이 형성된다. 자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자기장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앙페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암페어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앙페르 이런 사람이 사람 이름이에요. 물리학자인데 그 사람이 이 방향을 찾아낸 거죠. 그 방향을 찾아내 보니까 나사가 오른 나사로 회전을 할 때 나사는 오른쪽으로 회전하면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나사가 오른쪽으로 회전할 때 그 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이 그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든지 전류의 방향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처럼 나사가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게 자기장의 방향이면 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은 전류의 방향이 된다든지 반대로 이거 원형 전류가 흐르죠. 원형 전류. 원형의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나사가 오른쪽으로 회전한다면 나사에 대한 그 진행 방향이 지금 회전 방향이 전류잖아요. 진행 방향이 바로 그 자기장이 된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회전하면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라고 하는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옳은 나사 법칙이다. 뭐 보통 이제 right hand rule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오른손의 법칙.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선을 감싸죠.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전선을 이렇게 감쌉니다. 그래서 감싸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면 이 엄지손가락의 방향은 전류의 방향이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반대로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면 이렇게 감싸는 방향은 뭐가 된다?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나사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말이죠.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단순히 그 이론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 자기장을 변화시켜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유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전자유도 법칙에 대한 기본 개념은 어떻게 배우냐면 이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러한 전자유도 법칙에 대한 그 영상을 잠깐 보셨는데 전자유도 법칙에서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식은 시간의 변화에 대해서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야 그 주위에 뭐가 생긴다?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전자유도 법칙이죠. 이 변화를 줘야 돼요, 변화. 그리고 여기에 존재하는 거, 이거에 대한 성질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그 성질을 나타내는 게 인덕터라고 하는 성질이에요. 그게 셀프 인덕턴스, 자기 인덕턴스 하는데, 결국 우리는 이 코일, 즉 도체를 가지고 인덕터적인 성질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시간의 변화에 대해서 자기장의 변화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일직선상에 이렇게 흐르는 전류 가지고는 인덕터에 대한 자속의 변화를 만들어내기는 힘들다는 거죠. 또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를 흘렸을 때는 자속의 변화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속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도 해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니까 이것을 한 번 회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계속 회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 번 계속 회전하면 이 안에서는 뭐예요? 시간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자기장에 대한 변화가 생기게 되고요. 바로 이러한 것이 되겠죠. 이거에 대한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류가 흐르면 자속이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지는 자속들, 요것들이 여기서 변화가 생겨서 전체적으로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dt분의 d파이가 생기니까 요 부분에서, 즉 요 부분에서 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코일을 감아주는 이유는 직선으로 했을 때는 자속의 변화가 일직선상의 어떤 변화, 다이렉트한 변화로 나타나게 되지만 이것을 갖다 감아주게 되면 이게 계속 변화가 된다는 얘기죠. 인덕터라고 하는 게 이제 이거 코일을 이렇게 감아놓은 걸 인덕터라고 하는 거예요. 인덕턴스는 그 이제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전류를 많이 흘려주면 여기 있는 전류를 많이 흘려주는 거예요. 전류를 많이 흘려주면 크게 흘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자속이 커질 거고 요 세교 자속이 전체적으로 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기본 개념이죠. 그래서 세교 자속이라고 하는 것은 람다라고 하는데 람다 여기서 람다죠. 여기서는 이 코일이 만들어내는 인덕터가 만들어내는 어떤 쇄교 자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에 비례한다? 전류를 많이 흘려주면 많이 흘려줄수록 그 값이 커진다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거를 코일을 10번 감은 거, 20번 감은 거 다르죠. 이 코일 이렇게 감아 놓는 걸 이 감는 횟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번 감았을 때하고 20번 감았을 때하고 100번 감았을 때하고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이건 모두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럼 그 안에는 무슨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굵은 걸로 감았을 때하고 가는 걸로 감았을 때하고 또 틀리거든요. 그럼 그 코일이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는 L이라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L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것을 부를 때 얘 자체가 인덕터니까 인덕턴스라고 부르자는 거죠. 그리고 이걸 명명하기로 뭐로 명명했다? 인덕턴스라고 하자. 인덕턴스고 요거는 이제 세교 자속이고요. 전류 I죠. 인덕턴스는 그 단위를 뭐라고 하자? H라고 붙여주고 헨리라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헨리라고 하자. 그러니까 인덕터에 대한 개념을 아시면 돼요. 결국 이제 인덕턴스는 인덕터가 나오는데 인덕턴스가 나오는데 인덕터에서는
이러한 것이 나오고요. 그것은 여기 L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기 인덕턴스, 셀프 인덕턴스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거의 인덕터의 단위는 헨리입니다. 헨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헨리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근데 MKS 단위에서는 헨리를 사용하는데 이 헨리라고 하는 단위는 우리가 이제 실제 오음의 법칙을 적용한다든지 뭐 이랬을 때 쓸 수가 없는 단위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자기학에서는 이제 헨리라는 단위를 쓰지만 우리 그 회로 이론에서는 이것을 오음이라고 하는 단위로 바꿔줘야지 오음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잘 기억하세요. 이제 그걸 갖다 우리는 조금 이따 배우게 되는데요.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리액턴스. 여기서 이쪽으로 바꿔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리액턴스. 이게 턴스가 많아요. 제일 첫 번째 배운 턴스가 뭡니까? 레지스턴스. 저항이라고 배웠죠. 그 다음에 그 저항의 역수를 뭐라고 했어요? 컨덕턴스라고 했어요. 컨덕턴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코일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성질, 자속을 만드는 능력,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인덕턴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턴스에 대한 개념 잘 잡아야 돼요. 인덕턴스. 그리고 또 하나의 수동소자가 있어요. 그 수동소자가 있는데 그 하나는 캐패시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캐패시탄스 하죠. 캐패시터. 실물기는 캐패시터고요. 거기 가지고 있는 전기적인 성질은 캐패시탄스예요. 캐패시터는 콘덴서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게 이게 캐패시터입니다. 용량기죠. 캐파 하면 용량이니까 캐패시탄스 하면 용량기인데 지금 이렇게 생긴 게 전해 콘덴서인데요. 일반적으로 콘덴서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전하를 축적하는 소자죠. 일종의 이제 그 축전지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전하를 축적하는 소자입니다. 지금처럼 그림이 있고 여기에 어떤 매질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전원을 가하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플러스 쪽이고 마이너스 쪽이니까 이쪽 극판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쪽 극판에는 플러스가 축적이 돼요. 전류가 흐르지 못하고 플러스가 축적이 되고 이쪽 극판에는 전류가 흐르지 못하고 마이너스가 축적되죠. 그 축적되는 것을 우리는 Q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Q가 축적이 되고 여기는 플러스 Q가 축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캐패시터예요. 자, 이러한 캐패시터 전압을 축적하는 거예요. 축적하지 못하고 전압을 가했을 때 축적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걸 우리는 이제 방전이라고 하는데요. 즉 방전되기 전까지 여기 전압이 있어요. 전하가 있어요. 전압을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전하가 많이 축적을 하겠죠.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전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하가 많이 축적돼요. 그러니까 축적되는 전하량은 뭐에 비례해요? 전압에 비례하는 거예요. 전압을 많이 들으면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많이 축적하니까. 그런데 이 극판이 크면 클수록 간격이 멀면 멀수록 여기 간격이죠. 극판에 면적이 있죠. 면적과 간격 이런 것들의 어떤 요소의 변화에 대해서 아까는 코일을 감는 횟수라든지 또는 코일의 굵기라든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졌죠. 인덕터라고 하는 그 개수에서 인덕턴스 값이 달라졌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면적이라든지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콘덴서에 대한 어떤 형태에 따라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전하를 많이 축적하는데 능력이 달라져요. 뭐 때문에? 면적이나 간격이나 뭐 이런 것들 요소 또 요 안에 매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거든요. 그 개수 달라지는 거 이게 콘덴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성질 그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C라고 하자는 거죠. C. 그 비례상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캐패시탄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번역할 때는 정전 용량이다라고 하고요. 기호는 F를 써요. 그리고 읽을 때 얘를 읽을 때 뭐라고 읽느냐? 페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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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드 뭐 이렇게 하죠. 페럿, 페럿이라고 하죠. 파라드라고 합니다. 파라드. 그렇게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C라고 해요. RLC. 그래서 얘는 이제 캐패시터가 있고 그 캐패시탄스 값이 존재하고 그 캐패시탄스 값은 C다.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이다. 아까 L은 자석 파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얘는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자석 파일을 만들 수 있는 능력 뭐라고요? 인덕턴스. 다음에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 캐패시탄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얘도 페럿이에요. 페럿을 가지고 우리는 오음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오음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한 작업은 리액턴스라고 하죠. 자, 턴스 잘 기억하세요. 턴스에 대해서만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회로 해석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게 세 가지가 있어요. R이 있고요. L이 있고요. C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학에서는 L과 C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는 거죠. 그리고 직류 회로로 다루는 겁니다. 직류로. 근데 여기서는 교류 회로로 L과 C를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R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RLC 기본 교류 회로라고 그래요. RLC 기본 교류 회로. 자, L은 뭐라고요? 인덕턴스, 정전 용량, 저항, 그러니까 레지스탄스, 인덕턴스, 캐패시탄스죠. 그렇게 기억하고요. 요거는 단위가 오음이지만 얘는 단위가 헨리고 얘는 단위가 페럿, 이렇게 파라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RLC에 대한 이야기 아시겠죠? 이러한 소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교류를 가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이런 저항이 존재합니다. 지금 이 저항만의 회로예요. 전압을 인가했죠. 이 전압은 무슨 전압이죠? 이 전압은 순시값이에요. 순시값. 그랬더니 뭐가 흘러요? 순시 전류가 흐르죠. 저항 아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지 구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어떻게 되는가? 응답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회로에 순시값이니까 Vm sin 오메가 t라고 하는 이런 순시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그때 흐르는 순시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단위가 뭐죠? 오음이기 때문에 그대로 오음의 법칙이 적용되죠. 이거는 볼트, 이거는 뭐예요? 암페어. 이래 되니까 오음의 법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전류 암페어는 오음분의 볼트라고 하는 그 식이 적용이 되니까 전류 I는 R분의 V라고 하는 식으로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자, 뭐 특별히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V다가 뭐만 집어넣은 거예요? Vm sin 오메가 t만 집어넣은 거예요. V 대신에 Vm sin 오메가 t 집어넣으니까 R분의 Vm만 이렇게 묶어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둔다? Im sin의 오메가 t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단위는 암페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Im의 값은 뭐가 해당돼요? 요것이 해당되겠죠. R분의 Vm. Im이 R분의 Vm이 되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최대 전류라고 그래요. 이 최대 전류를 루트 2로 나눠주면,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이 Vm이니까 루트 2배 V, R, 이렇게 하면 이게 IM이잖아요. IM인데, IM은, 다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거는 IM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IM은 루트 2분의 I.
R분의 루트 2배 V. 이렇게 해서 루트 2, 루트 2 약분해버리니까 이러한 식으로 나타나죠. 이걸 갖다 우리는 무슨 전류라고 그래요? 시료값. 시료 전류라고 하죠. 양변을 뭐로 나눠준다? 루트 2로 나눠준다. 아, 이거는 왜 루트 2배가 됐나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나요? 응? 요거는 정연파 교류잖아요. 지금 얘기가 정연파 교류. 정연파 교류에서 시료값은 어떻게 되죠? 시료값은 최대값을 어떻게 해요? 루트 2로 나눠주죠. 그러면 최대값은 어떻게 됩니까? 최대값은 루트 2배 시료값이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서 정연파 교류에 대한 시료값, 최대값, 평균값 배웠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요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시료값의 몇 배? 루트 2배입니다. 정리되죠? 이제 정리하십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다 아셔야 돼요. 모르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요 관계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정연파 교류에서 그래요. 정연파 교류에서. 요거는 여러분들 잊어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나타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비교해 보는 게 하나 있어요. 뭘 비교해 보냐면 전압을 오메가 t를 가했더니 전류도 오메가 t가 나왔어요. 같죠?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동위상이라고 그래요. 동위상. 위상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전압과 전류의 위상은 변화가 없죠. 비교해 보니까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전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하면 요게 전압이죠. 전압을 이렇게 가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흘렀던 전류는 이렇게 흘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만나는 점이 같았단 말이에요. 이게 위상이 같다는 거죠. 전압과 전류는 위상은 똑같고 서로 크기가 다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동상이라고 그래요. 동상. 위상의 변화가 없다. 같은 위상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동상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같을 동자를 쓰는 거예요. 위상이 같다.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R만의 회로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어려운 얘기 없죠. 간단해요. R만의 회로에서는 동위상이 되고 간단하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위상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문제가 예를 보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회로 소자가 있는데 이만큼이에요. 자, 요 앞에 125는 무슨 값이에요? 125는 최대값이죠. 최대값이 125고 여기 377은 오메가가 377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60Hz를 의미하는 거죠. 위상은 초기 위상이 없죠. 0도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전류 I가 있고 크기는 최대값이 25고요. 377 똑같죠. 초기 위상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대한 초기 위상이 둘 다 초기 위상 0디그리. 얘도 초기 위상 0디그리죠. 그러니까 두 위상을 비교해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회로에서 전압을 이만큼 가했더니 전류가 이만큼 흘렀어요. 그 위상을 비교해보니까 동위상이죠. 동상이잖아, 동위상. 동상이잖아요. 동상이니까 무슨 회로하고 똑같아요? 뭐 어떤 소자냐 이거, 어떤 회로냐 이거예요. 어떤 회로에다가 어떤 소자에다가 전압을 이걸 넣었더니 전류가 이거 흘렀다. 어떤 소자냐? 위상을 비교해 보니까 동위상이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저항 소자다라는 거죠.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위상이 동위상이다라고 하는 개념 이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인덕터는 그게 달라지고요. 캐패시터도 그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인덕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덕턴스라고 그래가지고 자속 파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자, 그 능력에 대해서 한번 보죠. 이거는 그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똑같은 회로인데요. 저항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요? 인덕터, 인덕턴스, 셀프 인덕턴스 이게 들어갔어요. 코일이 들어간 거죠. 이 코일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인덕터예요. 인덕턴스. 그럼 여기다가 전압을 동일하게 가했을 때 얘가 얼마가 흐르느냐 이걸 찾는 거죠. 그걸 찾는 방법은 얘는 인덕터는 성질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양단에 전류의 변화가 생기면 변화가 생기잖아요. dt분의 di, dt분의 d파이. 지금 전류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잖아요. 코일이 빙글빙글빙글 감겨져 있는 것은 전류가 여기서
여기선 전류가 변화가 없죠. 그지만 요 안으로 들어가면서 전류가 변화가 생기죠. 전류의 변화가 생기는 그 부분에서 시간당 변하는 전류, 이거죠. 이거는 곧 뭘 만드냐면 전압을 만들어요. 이게 전자유도 법칙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코일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죠. 그걸 인덕턴스라고 하는 거예요. 인덕턴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까는 제가 요거를 자속 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사실은 여기에는 L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N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문 횟수가 몇 번이냐에 따라 가지고 자속 파이일 때는 그 개념이 달라져요. 인덕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얘기하자면 자속의 변화, 이것도 곧 전류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류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따라서 요게 이제 우리는 그 전자유도 법칙에 대한 기본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건 미분식이죠. 전류 I를 구하라 그러면 양변을 적분해 주는 거예요. 양변을 적분해 주면 미분과 적분 기호는 없어져요. 미분과 적분 기호는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L, I만 남아요. Li. 그리고 여기는 뭐 적분하니까 E, 인테그랄 E, dt가 남아요. 그래서 요것이 같으니까 여기서 I 값을 구하는 거죠. 요거를 양변을 적분해서 I 값을 구하면 L분의 1의 인테그랄 EDT가 되겠죠. L분의 1의 인테그랄 EDT. 즉, 회로 소재의 응답을 구하려고 하면, 이 식으로서 구해야 돼요, 이 식. 원래 이제 요 식에서, 기억하세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얘가 뭐라고요? 전자유도 법칙이야. 전자유도 법칙에 대한 것은 조금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고, 코일이 가지고 있는, 코일에서 나타나는 전압인데 L 양단의 전압인데, 이것은 L dt분의 di고요. N dt분의 d파이예요. N dt분의 d파이예요. 얘를 갖다가 코일의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이라고 그래서 전자유도 법칙이에요. 전자유도 법칙이 전압을 만들어내는 거죠. 도체가 전압을 만들어내는 걸 얘기하잖아요. 자기학에서 보면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양변을 적분하면 미분기호, 적분기호 없어지고 L만 남죠. 그리고 Li가 남고요. 요거는 E 인테그랄이 되겠죠. 그래서 요 L을 이항시키니까 이와 같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I는 이게 돼요. L분의 1에다가 인테그랄 E, 즉 V가 되겠죠. 여기선 V라고 했는데 이거는 2인데 V하고 똑같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Vm sin 오메가 t예요. Vm sin 오메가 t예요. 이걸 갖다가 dt를 하는 거죠.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요? 그렇죠. 적분해 주는 거예요. sin 오메가 t 적분해 주는 거죠. sin 오메가 t. 그래서 이걸 적분을 하게 되면 요게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L분의 Vm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테그랄 sin 오메가 t dt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 t를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죠. 그러면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거야. 이게 오메가가 앞으로 기어나가요. 적분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기어나가는데 이 밑으로 기어나가는 거죠. 오메가 vm. 이게 적분했을 때 그 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가 된다? 얘가 뭐가 된다? 코사인 오메가 t예요. 코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예요. 그리고 보호가 마이너스가 돼요. 이것이 적분값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코사인 오메가 t를 사인 오메가 t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분의 vm에다가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90도잖아요.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는데요.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거든요. 이거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어주면 오메가 L분의 vm에다가 사인의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얘가 나온다는 거죠. 얘가. 결론적으로 보면 똑같은 결과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걸 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려우니까 이 방법은 아닌 거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구해야 돼요. 얘가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개념을 적용하면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예. 그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리액턴스라고 하는 거예요. 리액턴스. 이걸 찾는 거예요. 리액턴스. 이게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적어보면 결론을 보는 거예요. 유도하는 과정이니까, 증명하는 과정이니까 그냥 과정이라고만 보세요. 요게 2분의 파이 90도 늦다라고 하는 거죠. 90도 늦다라고 하는 개념이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개념이냐면 복소수에 대한 개념이에요. J라고 하는 이 허수 기호는 이거는 0 플러스 J 이게 되거든요. 그럼 얘는 크기는 1이고 각도가 90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90도가 J가 붙으면 앞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J가 J분의 1이다 마이너스 J가 되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J가 되면 0 마이너스 J가 되죠. 0 마이너스가 J가 되면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 J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J분의 1이에요. J분의 1. J분의 1하고 똑같은 거고 이 마이너스 J는 결국은 어떤 뜻이냐면 1의 각에 마이너스 90도라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J니까. 근데 J분의 1하고 마이너스 J하고 같아요. 이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쉬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게 J분의 1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J를 곱하고 여기 J를 또 곱하죠. 그리고 여기가 J가 곱해지면 똑같죠. 분자분모에다가 J를 곱한 거니까요. 그러면 J를 두 번 곱하면 마이너스 J가 되잖아요.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J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J가 마이너스 90도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90도죠. 마이너스 90도기 때문에 마이너스 J가 되는 거고 J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그냥 사인의 오메가 T라고 하는 부분으로 놓는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J가 J 돼서 J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VM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V가 되잖아요. 결국은 J의 오메가 L분의 V라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오hm 값에 해당하는 값이죠. 얘가 오hm 값에 해당하는 값이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 우리는 리액턴스라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는 이제 그냥 유도하는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뭐 이거는 몰라도 좋아요. 몰라도 좋고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헨리라고 하는 단위를 가지고는 오음의 법칙을 적용할 수도 없고 헨리라는 단위를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헨리라는 단위 자체만을 가지고는. 그래서 얘를 오음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오음으로 바꿔주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는 얘기야?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리액턴스를 X라고 놓습니다. 리액턴스를 X라고 기호를 만들어주고요. 리액턴스의 단위는 오음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 헨리라는 거에다가 J의 오메가를 곱해주면 됩니다. J 오메가를 곱해주면 그건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증명한 건데요. 이 이야기입니다. J 오메가를 곱해주면 그것이 헨리가 된다. 헨리가 오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J의 오메가를 곱해주는 이 행위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리액턴스라고 하는 거예요. 리액턴스 X 이해하시겠죠? 그럼 오음이 되니까 이 리액턴스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얘가 되면 전압이 이거잖아요. 그러면 쉽죠. 전류는 어떻게 돼요? 이거분의 이거. 그냥 대입만 하면 되죠. 네.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액턴스 X라고 하는 것은 오음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 만약에 인덕턴스라고 하면 오음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떤 게 쉽겠어요? 리액턴스 X라고 하는 걸 그냥 정의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쉽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대로 대입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까 얘기했죠. J분의 1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J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식을 중간과정이 생략되어 있는데 중간과정을 적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메가 L분의 J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J의 VM의 뭐가 돼요? 사인의 오메가 T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J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90도라는 거죠. 마이너스 90도를 곱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90도로 보는 거죠.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J의 뜻이에요. 마이너스 J의 뜻이에요. 그렇게 마이너스 90도로 보면 마이너스 90도로 보면 오메가 L분의 VM의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가 되죠. 오메가 L분의 VM의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가 되죠.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어떤 것을 볼 수가 있느냐? 전압은 오메가 t인데요. 0도잖아요. 근데 전류는 구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90도가 늦다라는 거죠. 90도가 늦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인덕터 L이라고 하는 것은 인덕터 L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리액턴스를 구해보면 J 오메가가 붙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J가 붙는 것은 허수잖아요. 허수. 그러니까 무효분이고 허수 성분이다라는 거예요. 무효분이고 허수 성분이다. 이게 무효분이고 허수 성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된다.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전류가 위상이 90도가 늦고 또 오음으로 바꿔주면 저항은 유효 성분 그대로 있었는데 이 코일은 유효 성분이 아니라 뭐로 바뀐다? 그 자체가 무효 성분이다라고 하는 걸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전류 IL은 어떻게 돼요? 오메가 L분의 VM에 사인의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 90도가 늦게 될 거고요. 결국 이 얘기는 IM의 사인의 오메가 T 사인의 오메가 T 마이너스 여기가 오메가 T가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비교해 본다면 요 자체가 최대 전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 전류 값과 우리는 실효 전류 값도 동일하게 앞에서와 같이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이와 같이 동일하게 구하게 되고 루트 2 약분되면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건 우리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류는 이만큼 늦는다고 그랬어요. 코일이 전류가 늦어요. 이러한 특성을 지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파형을 그려보면 전압은 전류는 이렇게 가잖아요. 전류가 0도인 거죠. 그럼 전압은 어떻게 되죠? 플러스 2분의 파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파이 먼저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분의 파이만 먼저 시작하잖아요. 전압. 그러니까 전압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늦는 거죠. 이걸 갖다 우리는 지상 특성이라고 그래요. 같은 위상을 갖고 있지 않아요? 90도 어떻게 돼 있죠? 90도 위상 차가 나죠? 90도 위상 차가 나죠?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상 특성, 지상. 늦는다는 거죠. 전류가 늦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는 이야기한다.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야 이제 이런 그 문제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